시간이 지금 9시가 넘었기 때문에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데도 제가 무척 초조함을 느낍니다. 다음 쟁점 질의와 답변인데 5분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탈핵에너지, 4대강, FTA 문제, 제주 해수위기. 그래서 일단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박준 변호사님께서 후보에게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준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결과가 발표됐던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된 검찰 수사를 보면은 검찰이 성역 없이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성역을 만들어준다라는 평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검찰에 대한 비판은 지금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내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던 것이고요. 특히 광우병 세공이 수입한 데 촛불 집회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기소한다든지 또는 정현주 전 사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기소한다든지 또는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기소한다든지 특히 용산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수사 기록 비공개 이런 것들을 자행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직간접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시행령이 됐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손 후보님께서는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된 수사를 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며 그에 대해서 제도적인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민주화 1980년 전 민주화 이후 25년이면 벌써 한 세대라고 하는데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이 지금의 권력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민주주의의 현저한 후퇴가 검찰 권력을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타락시킨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첫째는 무엇보다도 정치 권력의 민주화가 기본적인 것이다. 제도 이전에 우리가 헌법상의 민주제도가 불비해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 아닐 만큼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철학이 모든 것에 앞서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력자들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권력기관으로 생각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으로 할 때 적절한 대책,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 검찰이 스스로 권력을 비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를테면 중수부 같은 것들은 없애도록 하고, 또 검찰 자체가 조사를 받고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또 검찰이 그런 것이 흔히 얘기하는 공비처 같은 제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인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게 역시 검경수사분리 이런 것들이 제도화돼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또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엄격하게 분리되어서 검찰의 권한이 일정하게 제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좀 제가 더 있나요? 1분 남았습니다. 융통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을 어떤 다른 기구에 의해서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논의가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좀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방안 중에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에 대배심 제도라든지 일본의 검찰 심사회라고 하던가요, 이런 제도가 있고, 또 검찰의 간부를
그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나 또 무슨 상관되는 그 기구에 의해서 선출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검찰검 간부의 선출 제도 같은 것이 이게 정치적으로 또 휘둘리면 어떡하는가 하는 염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대배심 제도가 지금 우리 법원에서는 무슨 제도죠? 그 법원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있죠. 그런 것들을 원용을 해서 그 대배심 제도나 그에 준하는 것을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검찰개혁 문제는 여기에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언론개혁 문제, 우리 김유진 민주언론 시민연합 정치위원께서. 예, 그 MB 정부가 언론 분야에서 사실은 새 악의 그 실정 중에 하나가 종편 탄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편이 탄생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라든가 종편에 주어진 지금 수많은 특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것인지 부모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 탄생부터가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많이 안고 탄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 종편에 그 토론이다 이런데 당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죠. 근데 또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탄생을 한 것을 그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이러기도 꼭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적인 적법 절차를 강조하는 만큼 또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그 자세나 방안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이것은 어차피 정부가 그 정권이 새로 탄생을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한 원래 처음부터 그 시작되었던 과정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대응책이 마련돼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그 이명박 정부 아래서 언론을 통제하는 기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구, 그러니까 방송과 통신 정책의 사실상 핵심인 이 기구들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지만 그 정권과 정권 최고 책임자의 민주적인 그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통위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제도적인 그 결함이 있겠습니다만 그 주어진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방통위를 설립 목적, 본연의 목적에 따라서 방송의 발전, 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썼어야 되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방송의 구성 자체도 물론 이제 우리 야당목도 뭐 두 사람이나 있고 합니다만 보니까 뭐 힘을 못 쓰더라고요. 야당 추천 몫이 실제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검토가 돼야 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 쪽은 뭐 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지 않았나요? 1분 3일 간단하게 사실은 그 종편의 위법성이라든가 그 종편 특혜를 없애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주장해 오신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겪어본 바에 따르면 그 언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특히 거대 언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제가 별로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이 어떤 분야보다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손 후보님에게 있어서 언론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글쎄 질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과 없이 공정하게 보도하고 또 정부는 언론을 권력의 하수기관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언론을 통해서 겸허하게 국민들의 그 비판과 진책을 받는다 이런 자세로 언론을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오늘 사실 시간이 없어서 아예 없애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데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대충 질문이 어떤 것들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집에 돌아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서면으로 적어서 이 앞에 실무진에게 전해주시면은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쟁점 질의 세 번째 탈핵 에너지 문제에서 윤기돈 핵 없는 사회 행동 공동집행위원장께서 해주십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전 세계가 탈핵의 흐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반대로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목님께서는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지향해야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점 언제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권하시면 어떤 정책을 펼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탈원전은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거역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충격이 워낙 큰데다가 세계적으로도 이미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저희 녹색혁명이라고 기치를 내걸고 기실 그 내용은 원전화였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 국가가 아주 산업 구조에서부터 소비 구조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벌써 금년 여름에도 몇 번 블랙아웃 위험성이 있었고 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전기가 끊어지면 그 국민적인 저항을 감당하기가 힘들 테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및 소비 체제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화석 원료를 줄여나가는 것을 또 해야 되고 이제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없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계획되고 건설 중에 있는 것을 다 해서 평균 수명 40년까지 채우면은 2060년이 되죠. 근데 지금 건설 중인 것은 중단하고 또 있는 원전, 가동 중인 원전, 앞으로 가동할 원전을 수명을 30년으로 줄인다라고 하면은 한 2040년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어떤 후보는 2060년에 탈원전을 하겠다, 또 어떤 후보는 2040년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 논리적인 산술적인 기준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까지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얼마만큼 개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 대체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적극 추진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목표는 이를테면은 원전 소비
그 원전에 의한 그 의존율을 뭐 10%로 낮추고 화석 원료에 대한 에너지 소비가 지금 80% 정도 되는데 그것을 10% 정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한 2.8% 3%가 안 되는데 그것을 10%로 정도로 올린다. 이런 저희 10-10-10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고민이 하나 있어요. 고민이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건설 중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에는 2014년 또 2017년 이렇게 완공 계획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한 5기 정도, 5기에서 7기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숫자가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건 뭐 상당한 이제 논란을 유발할 텐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금 중단하는 것이 이후에 완공이 된 이후에 그것을 뭐 없앨 때 들어가는 것보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비용보다 매몰 비용이 오히려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제가 섣불리 그냥 제가 들은 얘기만 갖고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뭐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지 않아서 지금은 제가 그것을 시행할 권한이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특히 원전 문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원칙은 원전 없는 세상을 빨리 앞당기는 것, 또 물론 화석 원료를 줄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또 하나 에너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한반도가 이 일본 내서는 일본이 원전으로 막 둘러싸였죠. 물론 이제 일본이 탈원전을 선포했습니다만 그러나 중국이 우리로 보면 서해안선, 중국으로 보면 동해안선을 따라서 완전히 쫙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원자력에 무슨 이 집합처럼 돼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원전을 없애는 것만으로 해결되지가 않고 동아시아의 원전에 대한 공동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 자연 에너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일본의 손정희 씨가 고비 사막에 그 아프리카의 사하라텍처럼 고비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어떻게 적극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공동으로 원전 대책을 세우고 에너지 협조 체제를 갖추는 것 이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고맙습니다. 탈핵 에너지 문제는 뭐 아주 숙고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일단 5분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너무 길게 했나요? 여튼 5분은 지나갔으면 이제 끝은 난 겁니다. 4대강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주재준 한미 FTI 권한동의 박용 4대강. 예, 4대강 문제, 4대강 문제, 박용신 4대강 보건 범죄 공동집행. 그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 중에 하나가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손학규 후보께서는 그 민주당 대표로 계셨던 2010년도 10월달에 영산강 사업에 대해서 영산강 사업은 4대강 사업과 다르게 영산강 사업은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라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 관계없이 추진할 사업이며 민주당은 강의 수질과 수량을 확보하는 이 지역에 유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산강 사업을 지지할 생각이라고 하는 의견을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영산강 사업은 실제로 영산강 지역에 북쪽에서 보를 2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2,600m 정도의 준설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영산강 사업이 완공이 됐지만 홍수 피해하고는 아무 관계 없었고 지난 초여름에 한국에 104년 만에 가뭄이 왔는데 영산강의 보의 가공 전혀 가뭄 매수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목조 현상이 발생된 것은 영산강의 보 때문에 발생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영산강 사업 자체는
홍수도 아무 관계 없고 강물에도 아무런 해석과 도움이 되지 않고 수질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 영산강 사업 지지하는 걸로 의견을 발표하셨는데 여전히 영산강 사업이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라든지 내지는 강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산강 사업에 대한 생각들이 과거와 똑같으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그 전문적인 지식이 뭐 없는 상태에서 당시 그 전남도의 입장, 그 입장을 얘기 듣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당의 입장을 또는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 그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영산강 수질이 워낙 형편없어서 사급수 흡수돼서 이건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다. 그 지역은 그 광범위한 그 농지 지역인데 그것을 이제 전남도에서는 가장 그 중요시해서 수질 개선의 그 목적상 영산강의 사당 그 사업은 뭐 해야 된다 이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수질 개선에도 가뭄에도 홍수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책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좀 구체적인 거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영산강의 보 설치 이후 그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주는인데요. 그 후보님의 정책 공약들을 모아놓은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위키폴리스라고. 위키폴리스. 예. 그 4대강 관련된 공약들을 쭉 내오셨습니다. 네, 그 안에 보면 4대강 보의 사회적 유용성이 유지 관리 비용보다 적으면 철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철거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보면 4대강 보라고 얘기하는 건 수질 개선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홍수도 가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거 이외에 나머지의 그 또 다른 사회적 유용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환경단체나 전문가에서 평가하기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 출마하신 이른바 빅3에 계신 분들 중에서 4대강 사업에 관련된 공약 입장이 후보 중에서 가장 미약하신 걸로 평가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입장 듣고 싶습니다. 4대강에 대한 대책이요. 이런 얘기는 뭐 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 자문교수단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박창근 교수입니다. 그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항상 지금 홍수 피해 녹조 또 그 보해 훼손, 그 역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러나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론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저로서는 이른 것 같고요. 그 영향, 그 4대강 특히 수중보의 보나 또 이런 이에 대한 영향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분명하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아까 그 원전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만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지금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집권을 하면은 바로 4대강 문제를 그 실상을 또 처음부터 건설 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검토하고 조사하고 검토하고 검토해서 냉정하게 대책을 세울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 FTA는 후보자의 사전에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FTA 문제에 대해서 주재준 한미 FTA 범국민 정치위원회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최근에 FTA, 특히 한미 FTA 얘기하면은 철진한 이야기 이런 게 많고요. 특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 유력 후보들이 박근혜 후보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한미 FTA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화 배치된다 이런 말씀을 손학규 후보께서 대표 시절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신 바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손학규 후보 특히 이제 최근에 ISD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협상 발효된 후에 60일 안에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90일이죠.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손학규 후보의 입장 우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거를 갖고 지금 안 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하느냐라고 물으면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은 그때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은 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ISD 문제를 갖고 미국과 다시 협상을 하겠다. 근데 그 야당이 동의 안 해줘서 일방적으로 비준했으니까 그런 내 약속은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죠. 그러나 문제는 ISD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시인을 한 겁니다. 최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조항이다라고 시인을 한 것인 만큼 당연히 정부로서는 ISD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도 ISD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열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쭉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는 우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재협상한 그것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인 만큼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만큼의 재협상이 필요하다. 또 그 중에서 그때 저희가 민주당이 내건 것이 정 안 되면은 ISD만이라도 우선 해라 라고 하는 것인 만큼 저희가 그 집권을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다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6개월뿐이 안 남았는데요. 외국만 나가면 FTA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6개 FTA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한중 FTA입니다. 한중 FTA는 국책연구기관의 얘기에 따르면 한미 FTA 5배 농업 피해가 있고요. 중소내수용, 중소기업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중 FTA 비롯한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는 FTA, 막을 방도 이런 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을 방도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 정부가 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사실은 그 맹목적인 자유화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이미 때 지나간 것인데 계속 흘러간 유성기를 들라고 한다 이런 생각인데 말이죠. 한중 FTA는 특히 신중하고 진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FTA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그 자유주의 시장 국가들 특히 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큰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 주어진 현실입니다. WTO라고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FTA라고 하는 양자간 무역 체제에 다 이제 전 세계를 쓰고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만 그냥 FTA 안 오고서 우리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이것은
뭐 우리 같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해도 FTA를 하더라도 이게 균형이 제대로 잡혀져야 되고, 또 특히 피해 산업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보상을 하고 대안이 마련되는 이런 차원의 FTA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한중 FTA는 그 피해 정도나 피해의 어떤 영역이 쉽게 보상이나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솔직히 한중 FTA 구체적인 문제나 영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저한테 뭐 있어서 그건 차후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특히 저희가 집권을 하면은 어차피 그 문제를 중국이 강하게 갖고 나올 상황이고, 우리 경제가 이미 중국에게 피할 수 없는 의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중 FTA를 현명하게 대응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쟁점질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정마을이라고 제주 해군기지 있는데, 저는 정말 손보니까 이미 거기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질의를 종식 집행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마지막 쟁점입니다. 그 유종의미가 듬뿍 담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생명평화의 가치를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그런 가치가 가장 유린되고 있는 곳이 바로 강정마을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 해군기지 문제 때문인데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큰 틀에서 보면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만 안보적 가치는 인정한다라는 쪽이 그런 그 얘기들이 이제 당의 중요한 분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런 어떤 제주 해군기지의 안보적 가치의 득실관계, 이것이 득이 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실이 크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안보적 가치를 쉽게 그렇게 가다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안보적 내지는 군사적 가치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그 충돌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다. 이 평화의 섬인 만큼 여기를 그 비군사지대로 남겨서 평화를 보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입장하고, 제주도는 우리 그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단에 있는 중요한 섬이고, 그 지역의 해역을 관장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인 만큼 현재 군사관계하고 상관없이, 현재 저희 동맹관계 내지는 군사적 대립관계하고 상관없이 그 지역은 우리의 영토로서, 영토가 갖는 어떤 영토든지 가는 안보적 가치, 이것은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을 쉽게 어느 한쪽만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해군 기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다만 제주도의 입장에서 해군 기지를 그것이 저희 군사적인 공격 목표가 되는 해군 기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민군 복합 미항으로 만들어서 그 항의 경제적인 효과도 국대화하고 민간 항의 요소를 더욱 가미함으로 해서 저희 군사적인 공격 목표나 또는 그 기지가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자. 막 그런 차원에서 당시 몇 년도죠? 2007년인가 그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부대 조건으로
민군 복합 기항지로 만든다라고 그랬던 만큼 그 원칙을 우선 지키도록 하자. 근데 그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고 있고, 또 예산의 배정으로 봐서는 해군 쪽 국방부 예산이 뭐 1조에 가깝고, 국토 예산, 해양부 예산은 뭐 700억인가 그거밖에 안 돼서 애초에 그 예산 통과할 때 그때 조건과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제대로 내놔라. 절차를 제대로 밟자. 뭐 이런 예, 그 후보님 말씀의 요지는 그 안보적 필요와 어떤 생명평화의 가치를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이걸 제가 어떻게 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해법을 모색해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제 그 주장하는 대안이 이제 지금 그 화순항과 제주항에 건설하고 있는 해경부들을 해군이건 기항지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안보적 필요를 일부 충족을 시키고, 강정마을은 세계 생명평화 마을을 지정을 해서 국가 차원으로 제주 평화의 성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 평화의 성지를 만들자라는 그런 어떤 대안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그런 대안이 그 실효적인 그 현실성이 있으면은 뭐 충분히 검토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강정마을로 그 기지 또는 뭐 복합항을 선정을 할 때 그 절차가 전혀 민주적이지 못했어요. 또 지금 화순항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화순항도 이미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은 그 화순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를 좀 더 적극적, 어차피 그 제주도의 안보적인 가치를 뭐 다시 활용을 한다라고 해서 해군 기지를 만든다 또는 기항지를 만든다라고 했으면은 그 확고한 이런 그 입장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을 할 때 설득을 하고 얕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 뭐 그 제대로 좀 동의를 받은 게 아닌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밟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강행을 하지 말고 충분히 열어놓고 그 주민 동의를 받고, 이것은 이미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그 문제가 됐으니까 국민적인 합의를 거치도록 하자. 그것이 몇 달이 늦어진다, 설사 그 한두 해가 늦어진다고 해서 뭐 당장 그것 때문에 무슨 재앙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명박 정부에게 아쉬운 것이 오늘 토론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신과 철학이 없어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 숱한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주의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6분이나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이 사실 다 지났습니다. 원래 이 강당이 이 시간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9시 반까지 이 강당을 쓰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10분 더 연장을 했는데 지금 10분이 더 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로어에서 질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질의가 사실 한 분 한 분께 무척 중요하고 후보자님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 지금 청원을 하면은 90일 내에 심사 의결을 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가 하면은 한국 보건의료 체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개혁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그 어떤 정책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도 해오셨고, 또
4, 5일에 한 명씩 여성이 자신이 남성 파트너에서 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여성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어떤 후보의 그 생각이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라든지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보육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느냐 또는 그 여성의 안전한 사회 이란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후보자의 생각이 있는 것이냐 여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히 그 보육의 문제가 꼭 여성의 문제냐 이러한 성역할 고정 관련 이것이 사회가 바뀐다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되신다면 성역할 고정 관련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 활동을 계획하고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대답을 하신다면 오늘 끝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대표께서는 국가청년회를 부활시켜서 홍콩의 염정공사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손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지 하는 이러한 질문에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이러한 만남의 자리가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고 보다 생각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서 그냥 좀 독단으로 한다면 이것을 좀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꼭 앞으로 정책을 만드실 때 좀 꼭 고려를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서제 마지막으로 사회자의 질의와 답변인데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사회자의 질의가 아니라 기획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결국은 시작하면서도 저 자신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 승리를 가져오려면은 결국 야권이 모두 힘을 합쳐야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민주당 경선에서의 승리가 대선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민주통합당이 그 자기 진영의 표를 직결시키는 능력이 타당에 비하면 현재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 또 자꾸의 진보당을 언급하기에는 언급하는 것조차가 화가 나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보듬어 가야 하는 것이 선거 현실이 아니냐. 또 안철수 현상이 이제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정치적 실체가 되었다. 이 정치적 실체가 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고 동시에 야당에 대한 미흡함에 대한 반응, 그 차별성을 강조한 좋은 정치에 대한 갈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그 정치적 현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롭게 만들고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당위론에서 그냥 끝나서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어떤 구체적인 단일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것은 대표님이 이미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냐. 그 생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일화, 연대, 통합, 그러면 손학규죠. 많은 사람들이 그 왜 통합을 해갖고 그 고생을 하느냐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연말에 통합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난관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여튼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할까 해서 통합을 이뤄냈는데 이제 그 결과가 통합에 가장 애를 쓴 손학규는 저기 밀렸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나 저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민주당의
그 후보가 됐을 텐데 왜 그러고 민주당이 후보가 돼서 또 뭐 그 단일화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접근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지지율도 저 바닥을 치고 있고 이제 이러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민주당이 제대로 민주당으로서 존속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비록 패배하기는 했지만 127석의 그 거대 야당으로서 수권 정당의 체비를 갖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야권 통합을 이룩해서 우리가 통합 후에 우리 자세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해갖고 겸손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뭐 다 된 것냥 뭐 해갖고서는 자기 세력 불리게 하고 패거리 정치하고 패권 정치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저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지를 철회해갖고서는 과반수 의석 내지는 다수 의석을 받지 못하고 총선에 패배했습니다만 그러나 통합했을 때 국민들이 보여준 지지는 얼마나 컸습니까? 새누리당은 10%는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얘기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민주당이 취해야 될 자세는 국민이 그만큼 그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 민주당 스스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된다. 저희가 나라를 책임지겠습니다. 다가오는 복지사회 어떻게 열어나가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청소년 실업 문제는 이러이러하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해결하고 남북평화는 이렇게 열어가겠습니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희망을 보여줌으로 해서 민주당이 우리가 이 나라를 맡길만 하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자세라고 봅니다. 당 행사가 아닌 이런 시민사회단체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우리 혼자 힘이 없으니 야권 연대하겠소. 우리 혼자 힘이 없으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1차 리그고 2차 리그가 기다리고 있어. 이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 있고 자신 있는 자세를 보여줌으로 해서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제1야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과 뜻을 얻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진정한 야권과 민주 세력의 통합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어디 자 공동정부합시다. 이거는 공학적인 접근을 처음부터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무슨 국민이 신뢰를 줍니까? 지금부터 연대 어떻게 합시다. 그 방안을 내놓는 것이 통합이나 연대 정신이 아니라 공학적인 접근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면서 길을 열어주면은 그때 가서 힘을 모으는 길은 자연히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그러한 정신 속에서 진정한 민주 세력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토론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어느 토론보다 제일 어렵고 진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에는 땀이 안 나지만 가슴 속에 땀이 얼마나 났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질문도 날카롭고 또 우리 사회 핵심적인 과제를 찔러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특히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동력이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꼭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패널에 계시거나 플로어에 계시거나 여러분들이 대표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양심 세력 또 제가 모두에서 인사 말씀에서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를 앞으로 새롭게 열어나가는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뜻과 시선이 여기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질문 답변을 하면서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솔직히 얼버무린 것도 뭐 여러 개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여러분이 다 또 너그럽게 받아주셨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가자고 하는 애정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사회의 길이 어찌 보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길입니다. 복지사회의 길이고 경제민주화의 길이고 남북통일의 길입니다. 남북통일 화해협력과 남북경제 통합의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교과서 외우듯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이것을 밀고 나가는 힘은 가장 중요한 힘은 역시 민주주의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민주주의를 반복을 했습니다만 저는 정말로 대통령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지금 현실로서는 민생 대통령을 하고 싶고 이 시대 정신 민생과 통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로 이 나라를 운영을 하고 민주주의로 이 나라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제대로 꽃피우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더 손아귀가 열어갈 수 있도록 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